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40일의 전반부 해설에 이어서 이번 40일의 후반부 해설도 마저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를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조선과 에도 막부 이걸 바탕으로 조선과 일본이 뭔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사절단이라는 키워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절단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이게 그 사절단의 행렬도거든요. 좀 작게 나왔는데 이게 이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사절단을 그렇게 모셔가는 이런 사진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문제 제시된 사료가 통신사랑 관련된 기록유산을 다뤘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잘 나와요. 일단 선지를 파악해보면 그럼 일단 1번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었다. 이건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선이랑 일본이 교류를 하는데 매년? 이게 뭐 해외여행도 아니고 매년 일본에 이렇게 사절단 파견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롭진 않아요. 한 이거 파견한 이후로 한 20번? 그 정도밖에 파견 안 했을 거예요. 일단 틀렸고 2번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이건 연행사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 중국에 있는 그런 국가에 파견된 사절단이에요. 틀렸고 하정사, 성절사, 천주사 등이 있었다. 이것도 중국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이거 좀 일일이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뭐 황제의 그 중국 황제의 생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새해에 문안 인사 드리러 갈 때 그러니까 여러 이유로 그냥 중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4번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부평관을 개설하였다. 이거는 여진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있다 치면은 대충 이거 좀 이따 그림 대충 그려서 한 여기쯤? 그러니까 이런 그 북쪽 지역에다가 이런 뭔가 일종의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여진이랑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5번 19세기 초까지 파견되어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한 1811년까지 파견돼서 조선이 일본에 이런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한 사료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쭉 읽어보면 여기 대사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제시된 기구의 약간 좀 대표직, 그러니까 좀 장관직, 좀 그런 느낌의 직책인데 이 대사원을 라는 키워드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그런 기구가 사원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해분사님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가 다 풀어야 됩니까? 네. 힌트는 단 한 개밖에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하나만 주고서도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힌트로 찾아보면 여기 감찰직 관원.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기구는 관리의 감찰 역할도 맡았거든요. 이런 힌트도 굳이 따지면 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자, 그럼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사림의 권위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이거는 소격서랑 관련된 거예요. 소격서. 그때 조광조가 건의를 해서 중종 때 폐지되었죠. 2번 왕명출납을 맡은 왕의 비서기관이다. 이거는 승정원이에요. 뭐 약간 지금 약간 청와대 비서실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3번 국왕의 친위 부대로 서울과 수원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정조 시기의 장용영이에요. 안 맞고요. 4번 왕에게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이거는 홍문관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홍문관은 왕에 대한 그런 교육의 역할도 맡았죠. 5번 오품위하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이게 쉽게 말하면 관리를 이 사람을 뽑아줄까 말까 그거를 이 역할이 아니라 이 기구가 정해주는 건데 그와 관련된 키워드인 거죠. 정답입니다. 이게 사원부를 낼 때 이 서경권, 이 오프미아 관리 서경권 이게 정말 잘 나오는 키워드라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28번 문제 설명드리는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1, 2차 예송에서 각각 3년설과 1년설을 주장했다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인물은 남인 출신이라고 해요.
이게 예송에서 1년을 주장한 그런 붕당이 항상 이겼거든요. 근데 2차에서 이겼을 때는 남인이에요. 1차 때 1년 주장한 거 서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인 출신의 인물이란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유교 경전에 재해석을 시도하여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았다. 이거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당시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주자밖에 주장을 못해요. 주자. 그 주자가 해석한 것만 따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다른 해석을 말하면 사문난적이다. 비판을 받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인물이 이 인물과 박세당이 있어요. 이 두 인물을 꼭 같이 외워두는 게 좋은데 일단은 더 파악해보면은 여기 경신황국으로 사사되었다. 이때 남인이 사사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1680년에 사망했고요.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윤휴예요. 윤휴. 아마 이게 개념집에선 잘 다루지 않는 인물이라서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문난적 비판받았다 하면 이 두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나와요. 사문난적 키워드로. 자, 그럼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사화의 발달이 된 조의 제문을 작성하였다. 이거는 김종직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옳지 않죠? 2번 청의 정세의 변화를 계기로 북벌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인물은 효종 시기에 그 북벌을 주장한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정답이에요. 이게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인물 대표적인 업적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3번 반개수록에서 토지제도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이거는 유형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 대표적인 중상합화죠. 아니 중농합화죠. 옳지 않습니다. 4번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지적하였다. 이거는 박지원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 인물이 대표적인 중상학파죠. 옳지 않아요. 5번 충청도 지역까지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김육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동법을 출제할 때 김육이라는 인물을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으므로 기억해두면 좋아요. 정답은 2번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 북벌을 주장했다는 키워드 보고서 송시열로 푼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키워드 바탕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거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문난적이라는 키워드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인물이라 추론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출을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주어진 힌트 바탕으로 어떤 인물일까?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인물인가? 그래서 얘네는 그나마 나왔던 인물인데 얘랑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소거법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이런 힌트들을 최대한 읽고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9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밑줄 그은 거사에 대한 설명인데 아마 이게 사건과 관련된 거일 거예요. 힌트를 찾아보면은 그 조정의 지나친 세금 스타일로 인해 평안 도민들의 불만이 매우 많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세도 가문 시기거든요. 세도 가문 시기. 그러니까 세도 가문 시기에는 뭔가 그 조세 스타일의 심화라던가 그런 중앙 정치의 부패가 심했거든요. 근데 특히 이때 그런 평안도, 그러니까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또 파악해 보면은 여기 우군칙이라던가 홍경래,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난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이 두 인물이에요. 우군칙과 홍경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문제 제시된 거사는 홍경래의 난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1811년이거든요.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그래서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랑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거든요. 아직 이때까지 농민 반란까지 청나라가 간섭을 해줄 정도 여유로운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2번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인물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거는 인조 시기에 이괄의 난이랑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괄의 난. 그때 그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등 공신에 대한 그 책봉의 불만에 따라 그래서 이때 공산성으로 인조가 도망갔어요. 틀렸고요. 자, 4번. 정부와 약조를 맺고 직강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직강소는 당시 동학 농민군들이
그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선전, 정주 등 뭐 청천각 이북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그래서 선천이라든지 정주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평안도 지역의 그냥 대표적인 키워드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선천이고 정주고 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선지도 보고서 이거 구별할 수 있잖아요. 뭐 갑신정변이라든지 임술농민봉기, 이괄해난, 뭐 동아농민운동 이런 식으로 이런 새로운 선지가 나와도 한 청천각 이북 아니면 다른 선지 소구해서 접근해야 되지 무조건 이런 거 다 암기하고 들어가면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힌트에 좀 당황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뿌시는 접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30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18번쯤이었나? 그때쯤에 그 경제 유형을 낼 때 고려시대랑 조선 후기를 낼 확률이 높다고 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문제일 거예요. 어디 보자. 일단 여기서는 사료가 조금 사료 어렵네요.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백목조 상인이 말하기를 뭐 서양목이 나온 이후 토산면포가 소용이 없게 되어 망할 지경이 이뤘다. 뭐 영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연경은 그 청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랑 교류했던 그런 상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이 사료 내용 자체보다는 이 상인이에요, 상인. 그러니까 상인이 많이 활동한 시기가 조선 후기거든요. 아니면 여기 일성록. 이게 조선 후기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기록유산이거든요. 이런 그 조선 시대는 좀 이런 그 출처 사료 이것도 힌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힌트를 봤을 때 뭐 상인, 일성록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조선 후기를 냈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선지를 분석해보면 일단 1번 청화백자를 제작하는 도공. 이게 뭐냐면 조선 후기 시기에 좀 유행했던 그런 일종의 토기예요. 조선 전기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엄청 유행했어요. 맞고요. 2번 희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중인.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양반 외에도 뭐 중인이라던가 평민들도 그런 일종의 뭔가 문화활동 이런 걸 즐겼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중인들끼리 모여서 시집고 노는 거예요. 맞아요. 3번 담배 등의 산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문제에 제시된 시기부터는 농법이 발달해가지고 농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담배, 오이, 참외 이런 것처럼 다양한 그런 농작물 이런 걸 재배를 했어요. 그 대표 사례가 이거거든요, 담배. 그러니까 산풍작물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맞아요. 4번 저작거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전기수. 제가 아까 중인 외에도 평민들도 문화활동을 즐겼다 했잖아요. 이게 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책 읽어주는 이야기꾼 이런 직업이 생겼어요. 그걸 보여주는 키워드거든요.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인데 정답이에요. 자, 5번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받는 관리. 이거는 조선 거의 전기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 과전법은 그러니까 1391년 고려가 멸망하기 전에 만들긴 했는데 거의 사실상 조선 전기에 그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토지제도니까 조선 전기가 거의 실질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31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와 나 시기 사이 역사를 물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앞서 다룬 그 고대시대 두 시기 사이 문제보다는 조금 쉬웠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접근해보면은 여기 프랑스인 주교 2명과 선교사 9명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나름 천주교들이 학살되었다는데 그러니까 그 프랑스인 천주교를 비롯한 여러 천주교들이 학살된 사건은 그 개항기 시기에 발생한 병인박해예요. 프랑스인을 주목하는 게 좋았어요. 이 문제는. 이게 1866년쯤이거든요. 사실상 그 개항기의 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죠. 이쯤이면. 그리고 나의 사료. 종로에 비석을 세우고 뭐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다. 이걸 봤을 때 나의 사료는 척합이에요. 이 비석이 그 척합이거든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나 그 서양인들이랑 교류 못 해먹겠다. 너희 오지 마라. 이거를 아예 그 비석을 세워서 못을 박아버린 거거든요. 이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병제, 병호, 신척이에요. 이 6가지 키워드 바탕으로 출제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그 개항기 시기에 뭔가 외세랑 관련된 사건인데 접근해보면 일단 1번 오페르트가 남영군 묘도구를 시도하였다.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앞서 다룬 여기 병인박해 그리고 여기 척합이 그리고 그 사이에 오페르트 도구 사건 이거 뭐 연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이대로면. 그럼 나머지 선지 분석해보면 2번 일본 군함 우뇨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우뇨 사건이랑 관련된 선지거든요. 1875년인데 이게 1871년이니까 이후에요. 자 3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거든요. 이게 1885년인데 이것도 이후라서 옳지 않아요. 자 4번 조선이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였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인데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란 거거든요. 이게 제가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880년대쯤이에요. 일단 어쨌든 그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는 이후라서 옳지 않아요. 자 5번 조선 책략 유포에 반발하여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는 조선 책략의 유포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이것도 거의 1880년 초반이에요. 한 81년쯤? 그래서 다 이후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유형은 솔직히 이것만 잘 기억해도 풀기가 쉽기 때문에 꼭 이 병제 병호 신청 적어놓고서 어느 순서가 여기 들어갔냐 파악하면서 접근한 게 좋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32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조약에 관련된 내용을 물었는데 이게 좀 조약 같은 거를 이렇게 원문을 주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료를 내면 어려워하는 게 개념집에서는 이 키워드를 배웠어요. 근데 원문에서 그 키워드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석드리면 일단 여기 1관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하는 일이 있으면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뭐 조정에 두터운 우위와 관심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중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랑 그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내 이 형아가 내가 니 좀 싸우는 거 말려줄게. 나 믿지? 좀 이런 느낌의 이런 조항이고요. 자 그럼 14관 이건 뭔 내용이냐면 대존서구 군주가 어떤 혜택, 은전의 이익을 타국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면 만약에 미국이 그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 조약의 어떤 것 또한 미국 국민이 일체 준점한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최혜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니랑 조약 맺었잖아. 근데 다른 국가랑 엄청 뭐가 저거 내용 좋아 보여. 나도 저거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조항의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도 혜택을 주라는 거야. 그게 최애국도 제휴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 두 가지 조항을 맺은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이 거중 조정 조정이라는 거를 맺은 그 조약이 되지 않은 걸로는 이 시기에서 거의 이거밖에 없거든요. 한는 검에서 내는 수준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좀 중요했어요. 그럼 일단 선지 분석을 해보면 일단 1번 양국의 무제한 유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아마 조회무역 규칙일 거예요. 일본이랑 맺은 거라서 일단 옳지 않고요. 2번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랑 맺은 거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3번 청해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이거 정답이에요. 당시 청나라가 야 러시아 막으려면 우리랑도 친해져야 되고 일본이랑도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미국이랑도 친해져야 된다. 그 알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도 높이고 미국이랑 이렇게 좀 관계도 좀 두텁게 하려고 청나라가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가지는 의미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외우셔야 합니다. 4번.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그 1차 한일 협약이거든요. 이게 1904년 8월에 맺은 건데 엄청 뒤에요. 다 틀렸어요. 5번. 부산, 원산, 인천에 계양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뭐 다른 말로 조일수호 조교라고도 하는데 틀렸어요. 아무튼 이런 유형 경우에는 여기 말한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조선삼민 수륙무역 장정, 여기 1차 한일협약, 여기 뭐 강화도 조약. 이 조약들의 조항을 이렇게 원문으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의 원문들이 어떤 식으로 개념집에서 나왔고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훈련이 돼야 이 유형을 쉽게 공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33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뭐 가의 인물을 물어봤는데 그럼 한번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죠. 일단 여기서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였다는 까닭에 다시 일어났다. 아, 여기서 파악해야 돼요. 이것만 보고서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그 일본이 그 동안 농민 운동이 일어난 당시에 그 조선이 청나라한테 헬프를 요청해요. 야, 이 동안 농민군들 너무 지금 세졌으니까 나 좀 도와줘요. 보내는데 텐진 조약이라고 그때 만약에 청나라에서 군사를 보내거나 일본이 조선에 군사를 보내면 서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도 청나라가 그 조선에 군대 보낸다고? 우리도 막아줄게. 그래서 이 두 국가가 군사를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이 조선이 그 전주 화약으로 동학농민군이 물러나니까 우리는 갈게 이러고 있었는데 일본군은 돌아가지 않고 당시에 경복궁을 침략해요. 그때 발생한 게 갑오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야 이제 뭐 우리 싸움 끝났는데 왜 니네가 여기 우리 궁궐 침략하고 난리야. 다시 일어서겠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이 인물, 그러니까 여기 진술자, 이 인물은 결론적으로 전봉준이에요. 동학농민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거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학농민 운동인 걸 알고 있니?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1번.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있거든요. 최익현이랑 신도석. 그러니까 그 위정 특사파 중에서도 있고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 중에서도 있죠. 일단 틀렸어요. 2번.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독립문을 세웠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서질필이 있죠. 맞지 않아요. 3번. 지부복걸 척화의소를 올려 외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최익현이에요. 아까 말한 이 인물은 의병도 일으키고 일단 그 강화도 조약에 반대해서 이것도 올렸었죠. 틀렸어요. 4번.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이인영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인영. 역시 틀렸습니다. 5번. 보국안민을 기치로 우금지에서 일본군 및 관군과 맞서 싸웠다. 이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국안민이란 거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는 거고 이 우금치 전투는 동학 농민운동의 마지막 전투예요. 이때 결국 패배했지만 결론적으로 정답 맞습니다. 전봉준이랑 관련된 대표적인 그런 전투 사례니까요. 자, 그러면 이어서 34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인물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이준이라는 인물을 대놓고 줬네요. 그래서 뭐 따로 이 키워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데 여기서 이 을사늑약 폐기를 주장하는 이 상소운동이란 키워드가 선지랑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준이 이 인물 외에도 그 이휘종이랑 이상설이랑 셋이서 같이 한 활동이 있거든요. 그 대표 인물이라서 여러분이 이준 보자마자 이 셋 인물 떠올려서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죠. 1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임병창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옳지 않아요. 2번. 영국인 베델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발간하였다. 이거는 양기탁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양기탁. 어쨌든 간에 틀렸습니다.
3번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조만식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거는 일제감정기식 키워드라 맞지 않아요. 4번 북간도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이상설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대놓고 이준이라고 줬기 때문에 틀릴 것 같진 않았어요. 5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이 인물들을 얘기한 이유가 이 을사늑약에 반대를 해서 고종의 밀명으로 파견된 특별 사절단이거든요. 이준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마 이때 여기 실패해가지고 아마 이 인물만 유일하게 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답인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되면은 여기 신민회를 조직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 을사늑약과 관련돼서 풀 수 있었는데 이런 키워드도 나중에 다시 기출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중만 보고서 띡 풀지 말고 뭐 이런 뭐 신민의 조직, 을사늑약 폐기 주장하는 상소운동 이런 힌트도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같이 외우시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어서 3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될 유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뭔지 보죠. 일단 여기 환구단.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그 황제 재단이거든요. 쭉 읽어보면은 황제 자리에 오른다. 여기 또 뭐 읽어보니까 황제 자리에 오른다. 환구단, 황제. 이거 얘기 나왔을 때 딱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대한제국.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시점은 대한제국, 즉 1897년 이후로 뭐가 있어? 그러니까 대한제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으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럼 찾아보죠. 여기 기억. 관립 실업학교인 상공학교가 개교되었다. 맞아요.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그때 상공업 진흥을 위해서 상공학교를 여러 개 세웠거든요. 맞습니다. 자, 니은. 군 통수권 장악을 위한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황제 직속 군대예요. 상공학교도 세우고 황제 직속의 군대도 세우고 맞습니다. 자, 디귿. 군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이게 되게 그럴듯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1897년인데 이게 한 1883년쯤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 초반. 이거는 거의 그 개항기의 초기 때쯤 만들어진 거라 그 문제 제시된 시점보단 이전이에요. 틀렸습니다. 4번. 아니 리을 그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이 유경곤이 세워졌다. 이거는 1886년에 세워졌거든요. 이거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 이것도 이전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사실 이거 뭐 1883년, 1886년 이렇게 외워도 풀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대한제국 시기 그러니까 광무개혁과 관련된 키워드 이게 다 광무개혁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걸 네가 아느냐 그게 포인트였어요. 연도 외우기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의도에 맞게 최대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채택 2차 개헌. 이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차 개헌 연도를 알면 사실 풀 수 있어요. 이게 1925년이거든요. 대한제국 임시정부의 연도를 관련해서 제가 좀 외운 걸 강조하는 게 이 1925년이랑 19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5년은 국무령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조금 의회 중심의 그런 체제를 바꾼 거고 이 40년은 주석제거든요. 김구. 이때 김구가 주석이었는데 이 두 개 연도가 잘 나와요. 진짜 출제율이 높은 연도거든요. 참고로 이때 국무령 자리로 그때 박은식 선생님이 그 선출됐어요. 박은식. 이때 그 국무령이 선출된 게 아니라 그 2차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님이 선출되었는데 바로 사망했어요. 근데
2차 대통령 이 키워드로 그 박은식 선생님을 연계해서 내 문제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이게 좀 힌트로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1925년인 2번인데 이게 왜 나타났냐면 여기 이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선을 정해야 돼요. 노선. 그래서 당시에 창조파랑 개조파랑 현상유지파로 나눠지가지고 싸우는데 이 창조파는 그냥 다 갈아 엎어버리자. 여기 임시정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냥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님이 있어요. 개조파. 그래도 임시정부 없애는 거 좀 아니지 않냐? 여기를 좀 개혁해서 다시 살려보자. 대표적으로 안창호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약간 좀 그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의 급진 신진사대부랑 온건 신진사대부의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현상 유지파는 그냥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싸움을 멈추자. 제발 싸움을 멈춰주세요.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김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회의를 해도 임시정부의 방향성이 논의되지 않으니까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다 이렇게 나가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그래도 임시정부 남은 사람들끼리 좀 개혁 좀 하자. 그 사례가 이 내각 책임제랑 국무령제 채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연도를 알았으면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계기로 그래도 임시정부를 다시 개혁해서 살려보자. 한 사례로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론적으로 2번입니다. 자, 이어서 37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의 단체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한번 키워드 찾아보면 일단 여기 의열. 사실 이것만 보고서 풀 수 있어요. 이 의열이랑 관련된 단체거든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 그래도 이거 빼고도 또 힌트를 찾아보면은 여기 나석주. 이 의열이랑 관련된 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려고 시도한 인물이거든요. 이거를 바탕으로 파악했을 때 문제에 제시된 단체는 의열단이에요. 사실 의열이란 힌트를 대놓고 줘가지고 이것만 보고서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를 분석해보면 1번 김구에 의해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문제 제시된 단체는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김원봉. 김구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2번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보안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거 한 1900년대라고 보면 돼요. 1900년대. 틀렸습니다.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대한자강회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역시 옳지 않아요. 4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독립을 위해서는 좀 폭력적인 투쟁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도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동양척시 주식회사에다 폭탄을 던져, 막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져.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정답이고요. 5번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예요. 1911년에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이 단체가 해산된 거거든요. 신민회 키워드라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3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유형일 거예요.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싫어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유형이 단체 이름이 좀 어려워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 박용만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문제에 제시된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독립군이에요. 사실 이거 보고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르겠다면 이 파인애플, 사탕수수 일단 뭐 조선에서 뭐 파인애플이라던가 사탕수수 이런 게 만들어졌겠나요? 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독특한 이런 농작물을 만들었고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그 지역은 미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바탕으로도 문제를 추론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 좀 이렇게 농사를 하러 이주를 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럼 더 살펴보면은 1번 건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거는 연해주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앞서 말한 그 대두성 국민군단과 연결되는 또 다른 그런 독립운동 단체예요.
정답입니다. 3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연해주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상설이 만들었어요. 틀렸고요. 4번 신한청년단을 결성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그 상하이식의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김규식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중국 지역이라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역시 틀렸고요. 조선 청년 독립단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거는 일본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일본 유학생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발표한 결과 이후 국내에서도 3.1 운동이 발발하는 그런 배경을 제시했는데 어쨌든 일본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결론적으로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제가 미주 지역에 대한 좀 팁을 주면은 미주 지역이랑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좀 이름이 길더라고요. 이런 대한인 국민회라던가 대조선 국민군단 같이 좀 이름이 긴 단체일수록 미주의 확률이 높아요. 다만 이 대한 광복군 정부만 좀 예외적으로 구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3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그리고 여기 대전자령 전투 한국독립군 이 키워드 바탕으로 한국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을 이끈 이 인물은 지청천이에요. 그럼 지청천인 걸 알았으니까 한번 문제를 접근해보면 여기 1번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이근영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이근영? 이거는 멕시코 지역에서의 그런 독립군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그 독립군 양성하기 위한 학교, 멕시코 지역에. 틀렸고요. 2번 쌍성고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이에요. 앞서 말한 이 한국 독립군이 이 대전자령 외에서도 여기 쌍성보에서도 승리했거든요. 정답입니다. 3번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다. 이거 안창남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이게 한 1924년쯤일 거예요. 한 1920년대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독립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김좌진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역시 옳지 않습니다. 5번 일제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여운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거의 일제감정기 말기때쯤 만들어진 건데 아무튼 정답은 2번인데 이런 문제도 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 대전자랑 전투랑 한국독립군, 쌍성보 연결되는 키워드잖아요. 이게 좀 키워드가 외우는 게 쉽진 않은데 이 인물을 모르더라도 이 전투랑 이 전투는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이 한국독립군이랑 연결되니까. 그래서 꼭 인물을 모르더라도 이거 비슷한 키워드인데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4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인물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 회차는 좀 인물 문제 관련된 그런 유형이 많네요. 일단 이 태백광로라는 게 있고 여기 중요한 키워드 있네요. 나라는 멸할 수 있나? 역사는 멸할 수 없고 뭐 형체는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이 정신만 홀로 보존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 이거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국혼이에요. 국혼.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나라가 망해도 내가 혼이라는 것, 그러니까 국혼을 유지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인물이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참고로 여기 태백광로라는 거는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억압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울부짖고 분노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럼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진단학회를 창립하고 진단학보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병도랑 손진태가 있어요. 틀렸습니다. 2번 여유당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정인보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역시 틀렸고요.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거는 좀 제가 자세한 설명은 좀 선지부족 다 하고 마저 말씀드릴게요. 4번 독사실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된 얘기예요.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신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였다. 이거는
백나문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약간 박은희 선생님과 관련된 키워드가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통사, 그리고 여기 나온 뭐 태백광로라던가 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 있잖아요. 잘 봐봐요. 이 통자는 아플 통자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아픈 역사. 태백광로. 우리나라가 이게 억압받고 있으니까 너무 슬퍼, 화나, 울부짖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열사의 혈. 이거는 피열자예요. 피. 그러니까 피, 아파, 울부짖어. 그러니까 이 박은희 선생님이 만드는 그런 서적들이 뭔가 울부짖고 아프고 힘들고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주목해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어서 4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인데, 이 문제 제 기억에 아마 이 40일에서 가장 어려운 탑5급 난이도 문제예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좀 풀기 어려웠는데 일단 접근해보죠. 뭐 여기 좀 읽어보면 여기 원산 지점, 그리고 동맹 파업. 이게 좀 사료부터 내용이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이게 정확하게 좀 해설드리기 어려운데 이 원산 지점에서 동맹 파업을 해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문제에 제시된 사료가 41번은 원산총 파업이에요. 원산총 파업. 이게 1929년인데 뭐 그래서 동맹 파업을 행한 건 아니긴 하지만 여기 이 근반 우리의 노동 정지란 말 봤을 때 그 파업 맞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 논산 지점의 그런 파업을 의도한 문제인데 그 사실 이 문제는 연도를 좀 몰랐으면 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접근해 보면은 1번 조선노동 총동맹과 조선농민 총동맹이 성립되었다. 이거 192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 노농총동맹이라고 했었는데 이 노동과 농민끼리 그런 뭔가 동맹끼리 뭔가 노선이 안 맞아서 분리됐어요. 1927년이라 옳지 않아요. 이전이고요. 2번 경성고무여자 직공조합이 아사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것도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경성고무 뭔가 이런 회사에서 임금 삭감에 대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광화문에서 한 며칠 동안 단식 투쟁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1923년인데 어쨌든 이전이에요. 이것도 여기 기출을 위해서 나온 적이 없던 키워드라 어려울 만했어요. 3번 노동자 강두룡이 을밑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정답이에요. 이게 1931년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조금 이거 선지 분석 다 하고 마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정답이고요. 1931년이에요. 그리고 4번 전국 단위의 노동운동인 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이것도 어려운 선지인데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단체들이랑 그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전국 단위의 그런 노동운동 단체거든요. 이게 1920년인데 역시 이전이에요. 자, 5번 백정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조선형평사가 창립되었다. 이것도 이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1923년인데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팁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료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그냥 이후만 찾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선지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것만 고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마 2번, 4번 때문에 그 연도를 몰라가지고 못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방법으론. 근데 왜 3번이 조금 더 뒤냐면 쉽게 말하면 20년대잖아요. 이 문제 나온 시점은 1920년대는 그냥 일종의 파업. 그러니까 조금 약한 수준. 뭐 엄청 강하지도 않은데 뭔가 엄청 센 수준도 아닌 그런 파업만 있다면 30년대가 가버리면 거의 그 혁명적 노동 투쟁이라고 쉽게 말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요. 실제로 이 강주용이라는 인물이 1931년쯤까지 활동했는데 이때 나 이때 임금 삭감한 거
그리고 나 노동자 차별하는 거 해결 안 해주면은 나 이 지붕에서 안 내려올 거야. 그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20년대 비해서 30년대 조금 더 그런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원산 총파보다 더 강렬해졌어요. 그런 사례를 보여준 대표적 키워드다 보니까 이게 잘 나와요. 1931년 이 강주용 꼭 연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이후 기출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부대랑 관련된 게 나왔는데 일단 김원봉이 조직하였다. 김원봉을 조직한 단체가 뭐 의였단 외에도 또 있나 보죠?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여기서 안 나왔는데 그 한인애국단에 윤봉길이 홍코 의거를 해줘가지고 중국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독립운동을 좀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우한. 요즘 코로나 시국에 아주 유명해진 우한 지역. 그러니까 김원봉이 조직했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도 받았고 우한 지역. 그러니까 한커우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조선 의용대예요. 이게 193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일단 이거 바탕으로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때 그 대한독립군보다는 조금 더 분리된 느낌의 단체를 생각하면 좋아요. 2번 북만두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이다. 이거는 한국독립군이에요. 아까 나왔죠? 3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으로 항일전쟁을 벌였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양세봉이 만든 단체죠. 양세봉.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일 군사조직. 맞아요. 앞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댔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좀 땅을 빌려줬거든요. 땅을 빌려줬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단체로서 의의가 있어요. 정답입니다. 5번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어쨌든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요즘 이 우한이란 키워드가 좀 자주 나와가지고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코로나 시국 덕분에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키워드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외워두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4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에 대한 거 물었는데 뭐 살펴보죠. 일단 사료 읽어보면 여기 나철이 조직. 문제 제시된 종교는 나철이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읽어보면 그 북간도 지역 그 북간도 일원에 걸쳐 활동을 개시하였다. 여기 대학 독립 군정서를 조직하여서 이게 재밌는 게 일제감정기 시기 종교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군사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종교는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대종교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독립군 활동이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그 종교가 대종교인데 좀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이 북간두라는 키워드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지 분석해보면 1번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이거 천도교예요. 옳지 않고요. 2번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을 결성하였다. 맞아요. 그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그 독립군 관련된 게 이거거든요.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그 아펜젤로라는 그 선교사인데 관계없어요. 틀렸고요. 4번 만주에서 음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천주교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사실 이게 천주교보다는 그런 뭔가 군사라 관련된 거를 출제하는 건 거의 대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종교 한 네다섯 번 내면 한 천주교 이거 한 번 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천주교도 그런 무장투쟁 했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는. 그거 다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5번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하여 소녀운동을 주도하였다. 방정환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 인물도 천도교 출신의 인물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천도교랑 관련된 인물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군사랑 관련된 거는 이 대종교랑 여기 나온 천주교
이 정도 알아두면 좋아요. 나머지는 딱히 그런 키워드가 나온 기억이 없어요. 자, 44번 문제 설명드리면, 이 문제도 제가 뽑는 좀 탑 5급 문제거든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이것도. 왠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료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딱 낚이기 좋아요. 왜냐? 치안유지법. 여러분 이거 보고서 1925년 바로 생각했을 거예요. 치안유지법? 나 1925년 외웠는데. 근데 막 선지 보면 답이 없는 거야. 이거 환장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더 읽어볼게요. 여기 그럼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까지 있잖아요. 잘 봐봐요.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에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은 1936년이에요. 근데 법령이 제정됐잖아요. 법령에는 자기 법령에 이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주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앞서 치안유지법도 만들었고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도 만들었으니까 그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조금 더 뭔가 추가적인 걸 보완한 게 이 문제의 법령인 거예요. 그게 뭐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에요. 솔직히 이 키워드 자체도 어려운 키워드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194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요점은 여러분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또 이걸 바탕으로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만든 법이 뭐예요? 그거를 물은 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연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가지고 아무튼 저기 1번 민족유해단 일환으로 신관회가 창립되었다. 이거 한 1927점이거든요. 1920년대 중반. 그래서 아마 치안유지법만 봤으면 1번 바로 있네? 이렇게 풀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니에요. 이전입니다. 2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최연배, 이극노 등이 투옥되었다. 한글 보급 운동 단체 탄압한 사건이죠. 이게 1942년이라서 문제보다 이후 시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순존의 인산일 기회를 기회로 삼아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1926년인데 어쨌든 이전이에요. 거의 똑같은 시기라도 틀리죠. 4번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의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 이후에 정우의 선언이 발표됐죠? 거의 같은 시기라서 틀렸어요. 이전입니다. 5번 윤봉길이 홍커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이거 1932년인데 역시 이전이에요. 그 정답은 2번인데 앞서 제가 41번 유형에서도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문제 유형은 선지를 보고 불렀잖아요. 이거 모르더라도 2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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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대, 40년대, 40년대 키워드 이거밖에 없잖아요. 문제의 사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풀이에서는 이 가장 뒤에 있는 사건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거든요. 이 팁을 꼭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이어서 45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좀 문제가 계속 어려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이 인물 출제한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그나마 힌트를 대놓고 줬거든요. 이기영 선생님의 문학세계 일제감정기시기에 이것만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이기영 선생님이라는 힌트를 대놓고 줬으니까 한번 그냥 분석은 안 해보고 접근해보죠. 1번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체와 문체. 황성신문은 일제감정기 시기에 들어와서는 폐간됐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 자체가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틀렸습니다. 2번 해액에서 소년에게 나타난 신체시 형식. 이거는 최남선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우리는 이기영 선생님 찾는 거잖아요. 틀렸어요. 3번 소설 고향을 통해본 일제감정기 농촌현실. 약간 이기영 선생님이 좀 뭔가 이 농촌이라던가 이런 근대 도시, 그러니까 뭔가 당시의 시대상, 생활상 이런 거 관련된 좀 작품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자, 4번 금수회의록을 통해 본 신소설의 소재와 내용. 이거는 안국성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영 선생님과 관련된 거 찾는 게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시 광야에 드러난 항해 정신과 작가의 독립운동. 이거는 이육사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약간 이런 문제 보면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기영 선생님이란 거 힌트 대놓고 줬는데 나중에 이런 뭐 민촌 이기영, 카프의 결성 아니면 뭐 이런 거? 만약에 나중에 기출해서 이거 다시 응용해서 또 출제하면 이건 키워드 안 외우면 여러분들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고 넘기지 말고 이런 키워드도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나중에 나오면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자, 46번 문제 설명드리면 이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문제가 키워드가 되게 독특한데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로 사실로 옳은 건데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외워서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키워드가 정말 독특하거든요. 이 문제 사실 키워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수사령관. 이건 딱히 설명 제가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설명드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위수령을 실시한 이승만 정부예요. 그냥 알면은 풀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럼 해프선 이름 새로운 거 나오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잘 봐봐요. 1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식이에요. 자, 2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거 맞네요. 3.15 부정선거를 일으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사례죠. 정답이에요. 3번 호원 절폐와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가 전개되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이걸 통해서 여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요. 전두환 정부 시 키워드예요. 4번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다. 역시 전두환 정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네요. 4번, 3번, 1번. 그리고 5번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게 대통령만 보면 정확하게는 최규하 대통령인데 사실상 이때 신군부 때문에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이렇게 전두환 얘기했잖아요. 1번도 전두환 정부, 3번도 전두환 정부, 4번도 전두환 정부, 5번 전두환 정부라고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먹었으니까 전두환이에요. 자, 1번, 3번, 4번, 5번 다 전두환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선지 이렇게 소거를 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의 사료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지를 소거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나온다고 쫄지 말고 최대한 살기를 찾아보면은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4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보 시기에 이런 문제를 냈는데 키워드 살펴보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거 보고 풀어야 돼요. 바로 이게 전두환 정부거든요.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약간 그 국민들에게 약간 좀 일종의 유화 정책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야간 통행 금지 해제랑 그 교복 자유라일 거예요. 교복 자유라.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인데 이거 선지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거 문제도 좀 어려운데 아마 이 근현대사가 후반부에 좀 다양한 키워드 넣어서 좀 어려울만 했어요. 일단 1번 한국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이거 맞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그 3S 정책이랑 관련된 건데 이때 성, 영화, 그리고 스포츠 이런 걸 관련된 그런 뭔가 그 우미나 정책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뭐 모텔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산업이라던가 이런 프로 야구단 뭐 그 축구단이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이에요. 니은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앞서 이런 풀어준 것도 있으면 억압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역시 좀 그때 12.12 사태로 이렇게 좀 무력으로 좀 정권을 세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탄압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야 니네가 이러냐 진짜 이런 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법을 통한 언론에 대한 그런 간섭을 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지를 분석해보면 허례 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이 제정되었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거든요.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정희 정부 시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뭔가 가족 간의 그런 허례 허식 없애고 좀 가족 간의 그런 의례에 대한 그런 좀 일종의 법칙, 준칙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좋아요. 틀렸고요. 재건국민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운동이 전개되었다. 역시 박정희 정부예요. 이 혼분식 장려운동이 쉽게 말하면 좀 밀가루 이런 거를 많이 먹자 그건데,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정부 시기에 라면 같은 음식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8번 문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좀 일단 문제 선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서 그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던가 이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한다. 이걸 바탕으로 파악했을 때 그 가의 시점은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좌우합작위원회. 그러니까 그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련된 다음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그 정읍 발언이 논의되다 보니까 당시 여운형이랑 김규식과 같은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7가지 그런 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나의 사료의 경우에는 여기 공동위원회 제안은 뭐 미영소 사국정부가 임시정부와 협의한다고 제출된다. 이걸 바탕으로 파악했을 때 나의 사료는 모스크바 삼상 외상회의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 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건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때 나중에 참여한 게 미국이랑 소련밖에 없어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미소 공동위원회로 파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는 이 전 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뭐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든지 남조선의 단독 선거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바탕으로 남북 협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엔이 그 남한만의 그 단독 그런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김구라던가 김교식과 같은 인물들이 안 돼. 그래서 북한에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 발표한 그 남북 협상의 그런 결과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서는 1번 여기 나, 가, 다 순서로서 3번이에요. 이 유형은 조금 여기서 다루긴 어려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상세히 따로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순서 정도로 발생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9번 문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외교 정책인데 그럼 뭔지 확인해 보죠. 일단 쭉 읽어보면은 한국에게 뭐 장비를 제공한다는데 왜 제공하지? 월남. 여기서 말하는 월남은 베트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다가 군사를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원조를 해준다는 거죠. 여기도 미군과 월남군. 이거 봤을 때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군사 원조랑 관련된 사료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먼저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2번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그 키워드예요. 3번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4번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5번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이거 맞아요.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좀 경제 발전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묵인이 돼버렸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거 발생하기 직전에 한 6.3 시위라 해가지고 난 합의 협정 절대 인정 못한다.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그 직전쯤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월남 파병이라는 키워드를 아는 게 중요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란 키워드를 알면 돼요. 나머지는 뭐 딱히 크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실시한 그 정부는 김대중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앞에 그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가 발생하니까 이 김대중 정부 시기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좀 국민 기초 생활을 위한 좀 지원을 해준 건데 약간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재난지원금 좀 이런 거 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분석해보면 선지를 1번 남북 간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건 노태우 정부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2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3번 남북 간의 교류 협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정답이에요. 이 정부 시기에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이후에 그 경제적 협력으로 개성공단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4번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5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40일의 해설을 마쳤는데 제 첫 영상 해설부터 정말 어려운 해차를 그 설명해서 제가 조금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 팁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잘 가져가셔가지고 앞으로 기출 해설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거 쭉 보시느냐 양 많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2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